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2023년의 한국. 작년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내년엔 전국 총선이 있죠.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적당 덕후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특히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건 더더욱 아니죠. 정치철이 돌아올 때마다 흔히 듣는 세대 담론, 청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청년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청년을 위한 미사여구와 정책을 쏟아내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청년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이미 찾은 사람만 같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들이 한국의 모든 청년을 대표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적당 덕후는 한국 청년의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고졸이거나 전문대졸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 이야기도요. 수도권 거주, 수도권 소재 대학 청년의 이야기를 할 사람은 이미 넘쳐납니다. 적당 덕후마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천혜연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에 출연하는데 이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라디오더라고요. 네. 사실 유튜브에만 맨날 출연하다 보니까 그쵸. 그 못생긴 얼굴이 막 드러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천혜연님이 못생겼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죠? 저는 오징어 지킴입니까? 네, 너무하십니다. 라면 먹고 막 와가지고 얼굴도 불었는데 안 보여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은 저 스튜디오 저 위에 카메라가 있긴 있어요. 제길 농담입니다. 우선 천혜연님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제가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여기저기 예고를 많이 뿌렸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현우님 목소리 들리는구나 하실 텐데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당연히 많을 테죠. 우선 천혜연님은 작가입니다. 베스트셀러죠. 쇳밥일지. 지금 대략 몇 권 나갔습니까? 한 2만 부 가까이 나간 것 같아요. 2만 부요? 포함해서. 네. 야, 요새 같은 세상에 사실 10,000부만 나가도 베스트셀러, 초초 베스트셀러라고 칭송받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살짝 배가 아픈데요. 제가 지금 전자책까지 3권 썼는데 그게 살짝 10,000부가 넘었. 많이 파셨네요. 그리고 미디어 스타트업 얼룩소에서 기자 활동을 계속 하셨죠? 네. 그런데 요즘은 얼룩소에서 최근에 퇴사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직업이 좀 애매한데요. 네. 얼룩소 에디터도 아니고 용접도 개점 휴업 중이니 용접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수라고 하기에는 작가라는 쓸만한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천연우 작가로 지금 칭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은연중에 몇 가지 직업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임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책 제목이 쇳밥 일지였어요. 이걸 보니까 그 전에 그러면 현장 출신의 노동직, 기능직에 계셨나? 맞습니다. 네, 용접공 전에는 이제 전자 전공을 해가지고 납땜쟁이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용접에 빠져가지고 용접을 한참 오래 하다가 네,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맞습니다. 이 배경 설명 조금만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의 이야기를 할 건데 수도권에서 흔히 나온 4년제 대학의 수도권 거주의 중산층 집안이 아니라 지역 출신. 사실 수도권 외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역, 요새는 지방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 사실 지방도 멸칭이 아닌데 어느 순간 멸칭이 됐고요. 지역도 멸칭이 아닌데 멸칭처럼 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로컬이라는 표현을 약간 우회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로컬이라고 자기들도. 그것도 생각하면 진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서울도 그러면 누군가에게 로컬이겠죠. 그렇죠. 예, 뉴욕도 누군가에게 로컬일 거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런던도 누군가에게 로컬일 텐데.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다고를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살만한 데는 맨해튼밖에 없어요. 그렇죠? 런던에 최소한 이스트엔드 정도는 가져야. 그러니까 그렇게 계층화, 지역이나
직업이나 직업을 계층화, 서열화시키는 게 얼마나 피폐한가를 이제 부차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천연우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집중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만 드리면 굉장히 이게 중부지방 중국 수도권어의 패치가 굉장히 많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 배경이 좀 특이한데 말을 배울 때는 서울에 있다가 7살 때 낙향을 해가지고 마산으로 가는 바람에 네. 그 서울말이 많이 남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서울말을 쓰고 그쪽에서 이제 필요할 때 특히나 현장에선 서울말 쓰면 샌님이라고 막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그 동네 친구들이나 일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경남 그럴 때는 억양의 사투리를 써야지. 사투리가 나오시는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지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시고 우리가 지금 폴리텍이라 그러죠. 기능대학. 예. 기능대학에서 또 다니셨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천연우님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천연우 작가님? 천연우 기자님? 친구야? 친구야 좀 부담스럽네요. 자, 죄송합니다. 작가님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천연우 작가님으로 그럼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호칭이 저도 책 뭐 좀 썼다고 이제 가끔 어디 가면 작가님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사실 이게 저희 같이 보통 직장인들은 평생 들을 일이 없는 호칭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리고 백수일 때도 유용하게 붙였을 수 있죠. 맞습니다. 현우 작가님 혹시 적당 덕후가 어떤 콘텐츠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는데 네. 한 사람한테 라디오를 2시간이나 울리는 방송은 저도 참 처음 봅니다. 이게 진행자나 게스트나 치는 엄청나게 빠질 건데 네. 적당 덕후라는 게 적당히 하지를 않는구나 진짜. 사람을 물어놓고 정말 하루 종일 뭘 물어보는구나. 콘텐츠를 내는 얼른 이런 느낌이죠. 네, 짜내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덕후들은 잘 짜집니다. 할 말 많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덕후들만 모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당 덕후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분야에 천착해서 민간 전문가 반열에 오른 혹은 이미 어엿한 전문가시죠. 그분들하고 그 주제에 대해 아주 딥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콘텐츠인데요. 현우 작가님은 스스로 본인을 덕후라고 생각하십니까? 잘한 거 그러니까 열심히 막 깊숙이 한 것들은 네. 따로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네. 막상 이렇게 살아보니까 용접도 꽤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운동도 그쵸. 꽤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게임도 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남들이 그냥 손절해버렸을 구간에도 조금 더 해보고 아하. 뭐 그랬던 게 쌓여가지고 종합 덕후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덕후 반열의 가장 끝판왕인데요. 모든 것의 덕후.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적 덕후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그게 어느 분야의 문제적 덕후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덕후라는 것도 덕질이라는 것도 숙성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천연님은 우리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볼 때 아재요 할 텐데 사회적 통념으로는 매우 청년이시죠. 그러니까 이 갭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주로 이제 어르신들 중년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보게 젊은이 하는데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볼 때는 아저씨 하실 거고 실례가 안 된다면 현재 나이를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90년생 33살이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강연을 요즘 다니는데요. 네네. 강연 다닐 때 이제 학교에 강연을 가면은 막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니 근데 네. 막상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여의도로 가면은 네. 다 젊다고 네. 뭐든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그 갭 속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건요. 저는 이미 어엿한 중년이거든요. 중년도 똑같습니다. 또 어르신들과 어유 젊은데 아직 뭘 하면 되지라 그러길래 그럼 그렇구나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언제 어느 때나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거구나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뭐 TPO라고 말하긴 그런데 만나는 사람과 분야에 따라서 제가 스위칭을 합니다. 나는 오늘은 약간 젊네. 오늘은 내가 엄청 선생님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덕업일치를 이룬 분들을 보면요 일상과 덕질과 생존이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덕후의 덕질이라는 거는 생존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취미 활동에 가깝게 수반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덕질이라는 게 반드시 일상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 활동만으로 축소시키는 것도 전 그것도 비하라고 봐요. 덕질의 정질하면 그 자체로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뭐 덕업일치라고 얘기도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분명한 건
우리가 덕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먹고 입고 마시고 통신비를 내고 이렇게 돈이 필요한 모든 일상의 필수 불가결한 행위가 위협받고 있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천윤호 작가님은 그 덕질을 해오신 것들이 일상이 위협받는 중간에 해오셨거든요. 게임도 그랬고 셋밥일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전기 자격사, 전기 기능 자격사 시험을 취득하거나 용접 기능사 제가 정확한 용어를 쓰고 있지 않다면 그때그때 바로 수정해 주십시오. 잘 모르는 거 바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을 했나요? 아니요. 뭐 저는 그러니까 용접 산업기사랑 네. 전자산업기사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네. 기능사 자격증보다 한 단계 위 자격증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상을 다투어에서 몰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덕질인데 실제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전념해서 정말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등의 필수 불가결한 일상을 영위하는 행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예 목숨을 걸고 도박하듯이 자격증을 땄었고요. 용접 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네. 경우는 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수를 했죠. 아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밀리다 보니까 한 번 처음에 잘 됐을 때가 있었는데 처음에 잘 됐을 땐 회사가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네. 필기 시험을 못 치러 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쭉 한 번 공부라는 게 한 번 잡았을 때 끝내면은 늘어지잖아요. 흐름이 있죠. 그래가지고 사수했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용접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하실 때도 직장을 그만두시고 몇 달 동안 올인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제도가 있는데요. 그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일을 못 하게 해요. 예. 내일 배움 카드의 교육 과정을 하는 동안.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접은 강연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재료가 들고 이러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단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집중을 하고 일종의 덕질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내 생활을 모두 투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덕후가 아닐까. 생존 덕후. 그래도 저는 그렇죠. 예. 서바이벌인데요. 네. 근데 말씀대로 상존 덕후라고 하셨는데 제가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실제로 생존력 하나는 되게 끝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궁지에 되게 많이 몰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셨죠. 원하는 거는 아닌데 궁지에 자꾸 몰리다 보니까 좀 담담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궁지에 물리셨다는 말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궁지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다중채무에 시달리기도 하셨고요. 평생을 빚을 갚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도 몰리셨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편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별로 자금이 없었을 때 월급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네. 어머니가 일수를 막 해서라도 편입을 보내주려고 하셨어요. 원래 제가 대학을 안 간다고 했었고 네. 어머니가 대학을 어떻게든 보내주려고 했는데 4년제를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네. 대한 한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4년제를 가겠다고 하니까 네. 어머니가 엄청 무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기를 맞았고 빚을 졌는데 막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게 뭐 저희가 버는 돈이 얼마 없는데 금융권이 뭐 좋은 데서 쓰겠어요? 사금융 쓰고 삼금융권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 막 찾아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그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 나를 죽이고 가시든가 아니면 원금이라도 회수를 하시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라.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20대 중반의 네. 청년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상황이라는 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지만 저희는 감히 상상하거나 감정이입은 할 수 없는 경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얘기는 차차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천혜연님은 천혜연 작가님은 유명 작가라고 말씀드렸죠. 셋밥일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건 한번 사보십시오. 저도 샀습니다. 저도 샀고요. 2만 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 책이 귀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었던 수도권을 넘어선 곳에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버티며 생존만을 위해 말 그대로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 소셜미디어 우리가 얼굴책이라고 불리는 죄송해요. 방송이라서 상호명을 말하면 안 됩니다. 얼굴책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짧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는 글로 이미 소셜미디어에 스타셨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사실 꾸준히 쓰기는 썼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의 용도가 어디까지나 친구들아 나 죽지 않았어 살고 있다. 왜냐하면 걱정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애들이 아 실제로. 네, 뭐 너 죽은 거 아니냐 진짜? 그렇군요. 살아있냐? 이러다 보니까 난 멀쩡해라고 일상을 올리던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 올리면 뭐 친구들과 먹은 음식, 갔던 여행지 아니면 뭐 영화, 티켓 이런 거 공연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렇죠. 놀러 가는. 근데 항상 올라오는 글들이 잠깐만 이게 소설이야 진짜야 싶을 만큼 너무 생생하고 아니 이건 창작이라기보다 본인 이야기인가? 저도 처음에 몇 개를 읽었을 때는 소설을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 얘기구나.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친구들에게 나 아직 살아있어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용도였다는 얘기는 정말 충격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정도를 걸었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아, 그러니까 정도. 경로가 되게 험난해서 그렇지. 네. 저는 늘 사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퇴근해서 와가지고 독서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이러는 건데 사실 이걸 다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그렇죠. 저는 잘 몰랐거든요. 네? 이걸 네? 왜 못하는 거지 다들? 아니 그걸 어떻게 매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도를 걷다 보니까 네. 어느새 특이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특이한 사람이라기보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그 자기계발서에서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계발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네,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마 자기계발서 쓴 사람도 절대 그렇게 안 살걸요. 그만큼 천연우 작가님이 복잡 다단한 캐릭터라는 사실은 지금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포함해 소위 주류 사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중심의 오만한 사고인데요. 여기를 벗어나면 다 비주류야. 이것도 되게 웃겨. 이게 대본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생각해보면 저도 20년 전부터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거든요. 나라가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인구도 생각보다 많고 영토 크기도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10만 제곱킬로미터 남짓한 동네에 인구의 절반이 그 10만 제곱미터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지역에 모두 몰려 살고 있고 전체의 부는 거기에 70%가 넘게 집중돼 있습니다. 블랙홀이죠 진짜로. 이건 가만 있어봐.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 정말 이상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의 나라를 가서 이런 예가 있나 찾아보면은 있긴 있어요. 프랑스 정도가 있겠죠. 해봐야. 그렇죠. 프랑스도 있고 중국도 중국이나. 광역권, 일본도 그렇고. 근데 중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우리보다는 큰 나라들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클러스터, 뭐 돈에 대한 클러스터건 지식에 대한 클러스터건 일자리 클러스터건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수도권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지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는 그렇지만 많은 것이 없어지기는 합니다. 저는 지하철이 굴러다니는 제가 지하철을 만들었는데 제 지역에서 지하철을 누릴 수 없는 그 모순에 빠져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맞죠. 지하철을 제작하는 공정에서도 일을 하셨었죠. 셋밥일자에 자세히 나옵니다. 셋밥일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수도권을 포함한 이 수도권에 있는 미디어를 포함한 주류 사회에게 천연우 작가님 같은 캐릭터는 좋은 의미에서요. 좋은 의미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류라는 인식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인식 자체가 저희는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칼럼 연재할 때도 그 네. 얘기를 먼저 물어봤거든요. 아니 이 이야기를 누가 궁금해? 사람 사는 얘기잖아. 누구나 이렇게 살지 않아? 라는 거였는데 누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나 제 동생들, 제 형님들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냥 그게 제 삶이었고 제 사회였는데 그게 그곳에서는 일상이었는데 네. 아무도 그거에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다는 듯이. 그런 그러니까 사회가 없다는 듯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지역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곳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곳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청년들 이야기를 할 때도 대부분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을 진학하거나 졸업하거나 여기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취업한 사람들의 모든 정책이 맞춰져 있고 그 외에는 청년이 있나? 지역에 청년 없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사람이 살고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콘텐츠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더라도 충격적이면 신선하죠. 예. 아이고 제가 사실은 천연 작가님 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녹음한 지 20분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
인사 소개하고 배경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야 이것도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기분이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겁고요. 보통 방송에서 진행자와 게스트가 간단하게 인사를 한 다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최현우 작가님 청취자 여러분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잠깐 드렸었는데 네. 저는 아니요.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생각해보면 이게 예전부터 좀 이상한 방송 관행인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게스트를 모실 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 어떤 이유로 우리 콘텐츠에 모셨는지는 결정하는 게 제작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게스트에게 자기소개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적당 덕후는 소개를 제가 해드립니다. 이럴 수가. 네, 그래서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까처럼 그거 정정할게요라고 끊고 정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적극 추천해드려요. 그런데 천현우 작가님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천현우 작가님이 쓰신 명저죠. 셋밥일지 한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 읽어드리려 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셋밥일지 엔딩 파트에 나오는 대목이죠. 천현우 작가님이 청강대학교의 졸업식에 축사자로 초청받으셨어요. 이때가 나이가 더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20대 후반.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네. 원래 사실은 청강대 강연 보면은 되게 네.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비주류에서 왔고 근데 너희들의 그 창작에 대한 그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컨텐츠에 대한 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진짜로 기득권이 아니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기득권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도 굶어 죽지 않고요. 어디 가서 남들보다 돈을 훨씬 쉽게 벌 수 있고 네. 남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같은 신세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아직 책 읽기도 저리셨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가지고 강연을 초청한 이유도 그 청강대 전혜정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너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 것 같다. 물론 뭐 까보면 평범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평범한 청년들에게 평범한 청년이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하다가 저를 집어오셨고 저도 정말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그렇게 네. 쓰라고 하면 못 씁니다. 이 파트는요.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대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최현우 작가님이 청강대 졸업생들, 사실 졸업생들 중에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용접부터 시작해 창작 얘기를 지나왔습니다. 사실 아는 거 하나 없는데 잘난 듯 떠들 때마다 겸연쩍네요. 저는 맨 처음 가난하고 스펙도 안 좋은 데다 직업조차 변변한 제가 어떻게 행복에 가까워졌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행복에 가 닿기 부족합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냉소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 삶은 인간극장에 나와도 논란이 될 만큼 처절하고 지저분한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냉소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냉소란 인간의 가장 나쁜 감정입니다. 분노나 증오마저 마음먹기 따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만 냉소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뿐이에요. 대상을 이해할 생각도 공감도 못합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너무 울컥했었는데요. 이 울컥한 감정을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소는 마음의 비만하고 같아 떨쳐내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 견뎌야 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냉소하지 맙시다. 자신과 일상, 동료들과 일,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내 주변에 내가 의식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고 행운이며 이를 소중하다고 여길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체가 오롯해지고 행복은 따라옵니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고요. 박수와 함께 감동이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청강대에서의 강연 졸업식의 축사를 들어보시면 천현우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소개 어떠신가요? 너무 낯간지러운데요. 그런데 청강대 강연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이거는 순수 100% 애드립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네.
청강대 강연을 갔었을 때 저는 그 웹소설을 되게 쓰고 싶었거든요. 네, 실제로도 연재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정규 교육을 한 번쯤은 꼭 받아보고 싶었어요, 사실. 글쓰기에 대한 정규 교육이요? 네네. 그런 거 길바닥에서 하다 보면은 길바닥에서 배운 지식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과 동시에 아하. 정규전을 못 치러봤다는 열등감이 늘 공존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 열등감과 그 내가 그래도 길바닥에서는 내가 좀 더 잘 나간단다 하는 그 적절한 그 균형 감각이 그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연설을. 이거는 이제 청강대 홈페이지에 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천호 작가님,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정말 빠르죠. 그러게 말이에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천호 작가님,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천호 작가님과 저희가 섭외 이야기는 한 달 반 정도 됐죠. 거의 2달 가까이. 예. 처음에 애초에 계획은 한 6회에서 8회 정도 예상을 했지만 살려주세요. 왜요? 아니 이거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오해합니다. 적당 덕후가 OBS 라디오가 게스트 불러내서 괴롭히고 쥐어짜고 그런다고 오해하세요. 저 할 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툭툭 치면 좋은 게 막 나옵니다. 다 비슷하게 거쳐갔구나. 네, 거기에 대한 경험과 확신은 천현우 작가님보단 제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거예요. 당연히 게스트가 먼저죠. 맞습니다. 그거야 너무 당연한 거고요. 셋밥일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셋밥일지를 읽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표 정말 싫어합니다. 세대 담론. 아니 세대라는 것이 칼로 무자르도 나눠지지도 않을 거며 사람을 세대로 나눈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이나 자산 정도나 취향 몇 가지만으로 가른다는 건데 인간은 그렇게 단선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 담론 중에서도 흔히 그거 있죠. 20대 모모모론. 네, 그거죠. 그러니까 20대를 개의 어린 형태에 비유해서 그리고 또 MZ 담론. 아이코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X세대긴 한데 X세대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도 어르신들은 정말 싫어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0대 땡땡땡 론이나 MZ 담론을 보면은 공통점은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아니죠.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출신의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등의 입사를 꿈꾸는, 이미 입사한, 거기서 탈락한 그런 친구들 이야기가 이 젊은 층 청년 담론의 핵심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이상합니다. 그 청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공동체의 청년의 중위 표본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호 작가님은? 처음에 저도 너무 상위층의 얘기만 독점적으로 흘러간다. 처음에 제가 분노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칼럼까지 이어졌었는데 그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이제 세습 중산층 사회 조기동저의 그 책이라던가 혹은 그런 세대는 없다. 이제 신진욱 저 이런 책들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보고 막 MG 노조 이런 이제 새로 고침 협의회 이런 것의 생성을 보다 보니까 왜 과잉 대표되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자산 상위 30%가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의외로 정말 많은데 문제는 이 30%가 서울에 집이 없고 상속 자산으로 먹고 살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상속 자산으로 날로 먹고 살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자신이 목동에서 배웠는데 나는 강남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기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거하고 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웃기긴 한데 30%가 자기 객관화가 되게 어려운 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수능이나 혹은 공정담론 이쪽도 8분위권하고 이제 7분위에서 가장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날로 먹을 수는 없고 남들과 거의 비슷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선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는 점을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억울해하고 더 분노로 얘기하는 쉽고.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전국 평균이 중위표본보다는 확실히 위긴 해요. 근데 본인들이 아닌데 우리야말로 평범 그 잡채인데 우리 먹고 살기 좀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이것도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5시간은 더 할 거니까요. 최소한. 아이고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천현우 작가님을 통해 얻은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동체의 큰 고질병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맥이 닿는 얘기인데요. 상향평균.
그러니까 평균치가 다 상향됐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저는 인서울이란 표현 되게 웃기거든요. 서울 소재 대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인서울이 뭐지? 인서울이? 저도 그러니까 전문대를 나오고요. 수능도 안 쳤는데도 네. 서울의 수도권 막 계급표라고 하죠. 그쵸. 까고 놓고 나서 계급표라고 하는데 뭐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런 것들 네. 저도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 심각한 거죠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걸 왜 알아야 되냐고요.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튼 인서울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웃긴데 어쨌건 세간의 표현대로 인서울 4년제 종합대학이라고 하면 입시 성적 기준으로 전국 수학의 15% 이내는 무조건 들어야 될 겁니다. 아무리 한선을 높게 쳐도. 그리고 사실 대부분 10% 이내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명문대 하한선, 명문대 하한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건 토론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짓 절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 5%에서 7% 정도가 마지막일 겁니다. 대부분 3%에서 5% 이내일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전국 평균이 될 수 있어요? 그 미만 잡이란 표현 되게 많이 하셨습니까? 뭐뭐 그렇죠. 미만 잡. 잠깐만 그러면 야 이게 전 국민의 한 90% 내지 85%는 잡이란 얘기인데 야 이거 뭐지? 이거 조선 시대나 피라미드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하고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뭘 느꼈냐면은 네. 이제 얼룩소라는 이제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일하잖아요. 아. 일했었잖아요. 언론수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제 현재 언론 같은 경우는 공급자 일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정보를 줘가지고 그냥 주는 일방적으로 받는 그 구조인데 그게 아니고 참여자가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 생태계를 제공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마이뉴스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처럼 보이지만은 오마이뉴스보다 더 글을 쓰기가 쉽고 그쵸, 더 그리고- 참여하기 쉽더 그리고 보상이나 이런 것들 체계가 그쵸.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수 같은 거는 약간 미디어 덕후들의 집합체가 아닌가. 심지어 그래가지고 그 덕후 분들이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학 얘기를 아까 전에 하면서 얼룩소가 나왔었는데 상위 대학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서울 그 화이트 칼라로 와 보니까 네. 뭐 제가 모임을 만들려고 하면은 네. 뭐 그래가지고 술 한번 먹읍시다 해가지고 회사에 모임 차리면은 스카이가 절반이야. 어떻게 이렇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근데 미디어에도 더 많이 활동하고 미디어도 활용도도 더 크고 네. 이러다 보니까 더 음. 많이 보이는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뭐 전문대 나온 저희 친구들이나 네. 저희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SNS를 쓰긴 쓰지만 뭐 그래봐야 뭐 친구가 몇 명 있겠어요. 친구 100명 정도가 뭐 보통 표준이겠죠. 해봐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1000명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사이즈가 큰 사람들은 다 명문대이기 때문에 명문대가 과다 대표되는 게 그러니까 SNS 상에서든 미디어 상에서든 그런 거는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학 얘기를 거주와 직장 소득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상향 평균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은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에요. 채널 작가들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상향 평균을 거주와 직장 소득으로 적용해 보면요. 서울 또는 수도권 신도시의 국민 평형이라 그러고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84제곱미터 생각보다 큽니다. 꽤 커요. 저 10평 이상의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의 84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최소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삶의 표준이라고요? 왜 전국 표준이 돼 이게?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 혹은 공무원 등에서 국가직 지방직 여기서 지방직이라는 거는 경기나 수도권이나 서울 지방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차지하는 일자리가 전국 평균이라고요? 아니 그 퍼센테이지도 전체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과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하면 90%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자리와 이 거주지와 이 대학들이 평균이 될 수 있냐고요. 이건 평균의 함정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뭐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들은 일부는 콘텐츠가 돼가지고 잘 돼서 전달되기도 해요. 뭐 불편한 편의점이라든가 와라 편의점 같은 웹툰부터 해가지고 편의점 얘기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러네요. 다 알고 뭐 조초소 이런 거 PC방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은 콘텐츠화가 잘 돼가지고 대중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지금 저기 그 약간 욕처럼 들렸는데 여러분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말로 조소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너희튜브 콘텐츠도 있었죠. 네, 그 조조소입니다.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타이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하시거나 비하발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저는 마세요. 욕설할 줄 모릅니다. 무슨 소리세요? 아니 이게 지상파라서요. 방심이 엄격한 이런 윤리 기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런 유튜브가 있었는데 이런 콘텐츠는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현상은 잘 보여주는데 뭐가 문제냐? 개개인의 고충이 감춰집니다. 그렇군요. 개개인의 고충이 감춰진다 뭐냐면은 직장이 주인공이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배경이 돼 버리니까 그러네요. 이러면 어떻게 되면 실제 청년들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밝혀지지 않아요. 중소기업에 이제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불안한 점은 저임금 뭐 위험한 거 뭐 등등등 살인적인 노동시간 네. 다 많은데 가장 큰 거는 쳇바퀴 돈다는 거거든요. 자기 삶이 뭔가 나아질 것 같지가 않고 점프가 안 되고 월급은 계속 최저임금 근처에서 뺑뺑뺑 맴돌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나 더 나아질 수 있나?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미래에 대한 엄청나게 확신이 심한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낫겠지. 그런 희망 하나로 난 노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힘들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고 예 맞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청년 인구는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적당한 학교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니까 일단 다 이쪽으로 몰려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긴 지 이미 오래잖아요. 오래됐죠. 예, 근데 그 대학의 70% 정도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게 정말 이상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 공동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는 수도권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의 소재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혹은 선택할 수 없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청년만큼은 있겠죠. 인구 비율로만 따지면. 그러면 이런 공동체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지속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리고 정말 암울한 소리지만은 지방은 이제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쳐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뭐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지방끼리 어떻게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얘기가 한때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그런 게 없고 다 각자 도생이 돼버리는데 이러면 정말 문제죠. 뭐 대학 같은 경우도 대학 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좋은 대학교가 지역에 꿀뿔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수도권으로 몰아놨잖아요. 게다가 뭐 직장도 예전에는 그래도 동남권이 중공업이나 이런 분야로 그랬죠. 강했으니까 이쪽에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별 편중적이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일자리 가짓수는 많았는데 제조업마저도 수도권 외곽으로 몰빵합니다. 뭐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인천 송도에 바이오 그리고 뭐 평택에다가 또 바이오 그 다음에 용인 쪽에는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도권에다 다 몰아주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저는 대책이 없다고 봐요. 이러면은 우리 공동체에 지역에 미래가 없다고 하면은 그 말은 있고 수도권에도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수도권에도 미래가 없고 같이 이렇게 균형 발전 얘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회의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장의 앞을 보는 얘기 같거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네. 운동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네네. 헬스장에도 꼭 보면은 그 열심히 근육만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근육만 키운 사람들 보면은 달리기 하면은 금방 헥헥거리고 그쵸. 유연성도 절망적인데다가 사실 힘도 그렇게 안 세요. 그러니까 패션 근육 흔히 네. 얘기하는. 근육에만 몰빵하니까 이런 그게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역에다가 투자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 좁은 데서 어떻게든 더 경쟁하게 되고 좁은 데서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면 그게 더 사람을 더 빨아들이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효율 한 가지로 그냥 뭉개버렸으니까 결국 이 사달이 난 거죠. 갑자기 암울해지네요. 큰일 났네. 중소기업 청년들이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미래가 정말 더 행복할까? 나을 수 있을까? 근데 그 고민들을 누가 봐도 중산층의 표본처럼 보이는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저 똑같이. 네, 저 똑같이.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며 그럼 내가 진짜 15년 뒤에 지금보다 나은 생활, 최소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확신을 안 서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 천은우 작가님처럼 이제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청년들이 보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거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에너지 음료인가 건강 음료 광고예요. 아저씨 나이쯤 되면 인생을 알게 되나요? 아, 그 날개를 달아주는 음료수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아니 피로를 알게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쯤 되면은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고 미래도 안정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중산층의 표본이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 미래가 똑같이 불안하다. 이러면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이제 집에다가 몰빵해가지고 안전자산이 집밖에 없으니까 집 하나 끌어안고 있고 나라가 제대로 이제 노후를 보장해주질 않으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 빈곤율이 높으면 또 뭡니까? 결국은 또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이 집에다가 전부 다 자산을 몰빵하게 되니까 청년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천연 작가님을 섭외할 때부터 이번 이야기는 정말 거대하고 심각한 이야기 많이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생각했어요. 네, 아주 즐겁습니다. 예, 조금 더 심각하고 거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 공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누가 공정의 시대라고도 하고 저도 좋아하는 기자님인데 모 기자님이 이런 얘기하셨죠. 납작한 공정. 납작한 공정감 굉장히 공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본격적으로 세간에 터진 거는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래 그렇게 몇 년 동안 일했는데 정규직 전환해주면 근데 뭐 월급이 딱히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용만 안정되는 형태구나. 그래 뭐 그 정도면 그분들도 미래는 뭐 그렇게 흔들리진 않겠는데 괜찮다 잘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엉뚱한 데서 불만이 터져 나오죠. 청년들이 절대 청소직이나 보안직으로 취업을 할 확률이 거의 없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수도권 지역 청년들 중심으로 불공정하다. 인천공항 공사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인데 저기 정규직을 함부로 주냐. 난 노력했는데 안 된다. 저 그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눈 감고 앱이라고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어떤 앱이 있는데 여기에 회사명이 막 이름이 그렇죠. 그 옆에 아이디 옆에 공개가 돼요.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걸 증명을 해야 회원으로 받아주고 글 쓸 수 있는 그런 앱이죠. 눈 감고를 그냥 영어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 앱. 네, 근데 그 앱에 계정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어요. 되게 놀랍게도. 그러니까 직장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고 그걸 사고 판다는 거예요. 서울대 과잠을 사고 파듯이. 미치겠다 진짜. 이런 세상이 됐군요. 자, 아까 전에 그러면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네. 인국공이 그러니까 어떤 직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공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인국공, 네. 인국공 그 자체의 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계급화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계급에 포함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열을 네. 낸 거고요. 공정담론에 있어가지고 저는 늘 똑같이 얘기하는데 헤비급이랑 플라이급이랑 싸워도 같은 네. 권투 룰로만 싸우면 그게 공정이다. 사실 그게 공정담론의 실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너무 좋은 얘기인데 한 번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헤비급이랑 플라이급이랑 싸우면은 당연하지만 헤비급이 툭 치면 날아가요. 플라이급은. 당연하죠. 근데 같은 권투 룰로만 싸우면 상관이 없다. 이게 공정담론의 핵심이라는 거죠. 플라이급이 무기 안 들게 했잖아. 둘이 다 글러브 꼈잖아. 공정하잖아.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청년 세대들의 MZ 세대들의 공정 담론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동시에 근데 네. 이거 가지고 너무 꾸짖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네. 시험 아니면 출세길이 너무 없거든요. 이 나라는 사실.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네. 총체적으로는 직업교육의 부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하. 이게 직업교육이 잘 이루어지면은 네. 자기 직군 내에서 차곡차곡 커리어도 잘 쌓이고 맞습니다. 자기 능력도 개발하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직업 교육의 사다리가 아예 없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임금 체계가 막 작동을 하지 않고 막 이런 건데 제가 이제 CNC 돌리는 동생이 있어요. 이제 CNC 기계라고 공작 기계라고 쇠 네. 깎아주는 기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쇠 깎아주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컴퓨터 제어로 정밀하게 깎아줘서 그건 설계 입력 값을 잘 해야 되는 기계죠. 초짜가 오면 한 대 돌려도 불량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두 대를 못 돌려요. 제 아는 동생이 한 10년쯤 일을 해가지고 네. 10대를 돌려요. 자기 혼자 그냥 혼자서? 공장 하나를 다 돌릴 수 있어요. 오. 절대 불량이 나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임금은 시급은 놀랍게도 1,500원입니다. 최저시급이요? 최저시급에서 한 700원 정도 있네요. 아니 그 최저시 야 아니 그럼 엄청나게 숙련공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잘하는 게 임금으로 가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딴 데로 가가지고 그 친구가 어디서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결국 직업교육 붕괴의 문제고 직업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숙련을 제대로 쳐줄 체제도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알아준다는 거는 적절한 보상을 물리적 보상이 있어야 알아주는 겁니다. 그냥 사장님이 수고했어.
천현 씨 고생 많았지. 아유 수고 많았어. 다음 달 잘 부탁해. 이건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네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와 이거 진짜 많이 듣던 얘긴데 나도. 어느 정도 천호 작가님의 얘기에서 어느 정도 약간 풀렸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 비슷한 시기에 평창 올림픽 국가대표 아이스하키였죠. 그 남북 단일팀을 만들면서 기존의 선수들이 탈락되면서 북한 선수들로 채워진 이것 가지고도 공정 문제가 정말 시끄러웠었잖아요. 네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 인천공항 비정규직과 다른 차원에서 다른 디멘션에서 놀란 거거든요. 평창 올림픽은 남북화, 세계 평화. 그 올림픽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것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더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어디 있습니까? 올림픽의 이상과 그리고 평창에서 개최하는 정당성과 그리고 실제로 남북의 긴장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까지 정말 대의 명분과 실제적인 효과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수들이 채워지는 자리에 우리 선수들이 탈락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그럼 개인의 노력만 보상받는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상위의 가치의 것들은 다 무시도 된다는 얘기인가? 정말 MZ세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라고 해서 이건 전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저도 잘 이해는 가지는 않는데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선들에 보면은 네. 더 심해요. 사실은 스포츠야말로 정말 운빨이거든요. 자기가 체형이나 이런 것들 혹은 자기가 타고난 유전자들이 훨씬 중요한 게임이고 중요하죠. 예체능이 사실은 공부보다 훨씬 중요하잖아. 공부는 체계화된 어느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반면에 스포츠는 진짜로 타고난 게 더 중요한 영역인데요. 그 도핑을 되게 스테로이드 같은 네. 약물 이슈가 있을 때 엄청 꽝 터져요. 어떻게 약물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 투사된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칙이다. 어떻게 당신들이 아무 대의 명분도 없이 그 선발을 열심히 준비했던 네. 사람들을 내치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렸느냐? 이거는 불공정하다. 저에겐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듯하면서 안 되는 듯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룰이 중요한 거예요. 룰 세팅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판별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게다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게 중요해요. 늘 그 공정담론에선 열심히 따라오거든요.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네. 노력도 안 한 너네가 노력 플러스 그 룰 이 두 개의 그 레이어로 보시면은 어느 네.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이거 하나는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자기 주위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교환하는 거죠. 주고받을 거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거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천은 작가님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이야기꾼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강연에도 똑같은 질문 이야기 다 하고 다니죠. 그런데 네. 세상에 필요하다는 얘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원래 그게 없어가지고 네. 책을 내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주저했는데 지금은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들을 수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양해를 부탁드릴 거는 천윤 작가님이 살아온 세계를 저는 천윤님이 작가님의 글로밖에 몰랐으니까 다소 무례한 아니 무신경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꼭 짚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례는 무지와 무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일단 무관심하진 않습니다. 저는 무지할 뿐이니까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근데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잘 지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은 2부 때부터 셋밥일제 명장면을 골라서 그 대목을 읽어보고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그리고 현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2부 시간도 다 끝났어요. 어머나. 그래도 자연스럽게 내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무거운 얘기만 굉장히 진지하게 막 열내면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열내면서 얘기한 게 오랜만입니다. 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살기 안 좋은데 살기 안 좋다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데 네. 그 살기 안 좋은 얘기조차도 사실은 편향돼 있는 거죠. 다양한 살기 안 좋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얘기는 천호 작가님이 아니면 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오늘 마지막에 너무 인사이트풀한 영감이 넘치는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들 살기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대기업 다니는 애들, SK 하이닉스 다니는 친구 있거든요. 네. 죽겠대요. 네이버 네. 다니는 친구 있거든요. 네. 죽겠대요. 4급 공무원 하는 친구 있거든요. 죽겠대요. 다 죽겠대. 근데 이왕이면은 네. 죽겠다는 얘기들 좀 더 다양하게 이왕이면 다양한 안 좋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다고 지금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공부문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삶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사람도 있고 그것과는 다른 결로 또 다른 걸로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봅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줄 세우자는 목적이 아니고 너무 편향돼 있다. 진짜로 안 좋은 얘기들도 안 좋은 측면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다. 사실은 네. 꽤 다양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늘 집값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월세 때문에 죽겠다. 지방 가서는 그게 공감이 되겠어요? 사실은 한 4천만 원만 이렇게 실어도 네. 전셋집을 굉장히 괜찮은 걸 구할 수 있는데 아직도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부 다 집값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청년들이 집 때문에 고생하는 건가 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바뀝니다. 미래가 없는 것 그리고 뭐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것 이거는 또 서울 가서 격차를 비교해봐야 알 수 있는 요소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아예 비교군 자체가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연애하기도 훨씬 어렵고 지방이 아무래도 남녀 성비가 확 이렇게 격차가 그렇군요.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다 뭔가 다양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서울에 있는 얘기들로 다 그냥 수렴돼 버리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정말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이래서 천연 작가님이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앞으로 최소 4시간은 더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더 붙잡아 볼게요. 아이고.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